GV80이 저기 지나가는데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. 저게 부러워요 지금? 저 조그만한 차가? 네, 안녕하세요, 김한용입니다. 오늘 만나보는 차는 기아 소렌토입니다. 그것도 하이브리드죠. 기아 소렌토 하이브리드면 사실 그렇게 놀라울 것도 없어요. 근데 이 차는 특별합니다. 왜냐하면 바로 제 차이기 때문이죠. 많이 기다리셨죠? 저희 PD들을 제가 막 채찍질해서 조금이라도 빨리 올려야 된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보니까 다른 매체가 더 많이 올려가지고 살짝 상처받고 있습니다. PD들을 제가 막 채찍질해서 뭐라? 비닐을 다 뗐다고 생각했는데 대부분 운전자분들은 아마 여기 비닐을 안 떼셨을 거예요. 난 워터를 찍혔는데? 그러면 뭐 그동안 카메라 찍힌 거 다 엉망으로 찍혔겠네. 어떻게 찍혔는지 유보 앱으로 바로 볼 수 있어요. 내 차 주변의 영상을 조회 중이라고 나오죠. 꿈뻑꿈뻑 하면서 이 차가 지금 이 주변을 찍고 있어요. 이렇게 경고 비슷하게 해주고 우리가 이렇게 보이죠. 이 차 앞에 뭐 누가 있는지, 옆에 누가 있는지. 삼각대 깜짝이야. 그 서라운드를 멀리서 보여주는 그 기능은 안 들어 있습니다.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차에 누가 이렇게 쿵 치면 네 차 주변에 누가 네 차를 딱 쳤어 라면서 여기서 딱 보여주면 좋은데 그 기능이 없습니다. 자, 어쨌든 주행을 한번 해보죠. 너무 멋있어. 소리 봐. 대단하지 않습니까? 소리가 막 영롱하지 않습니까? 정말 미쳐 날뛰고. 자, 시동을 걸어볼게요. 현대기아차의 하이브리드는 이게 특징이에요. 처음에 시동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. 전진을 하다가 시동을 걸어줘요. 어쨌든 이 차는 냉간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시동을 한 번은 걸어야 됩니다. 약간은 엔진을 돌려줘야 돼요. 그래서 출발하고 금방 시동을 걸게 되는데 그때까지 시간을 좀 끌어주는 거죠. 왜냐면 운전자가 이 차는 특별하다는 걸 느끼게끔 해주기 위해서. 너무 조용하고 너무 젠틀하고 정말 말이 안 돼. 말이 안 되게 조용해. 처음에 아마 이 차 타보시면 놀라실 거예요. 왜냐? 엔진 시동이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 차가 출발하고, 그리고 또 다시 놀라는 건 엔진 시동이 걸린 시점을 알 수가 없게 엔진 시동이 걸려요. 지금 걸려있는지 안 걸려있는지 모르겠죠. 그동안 현대기아차의 하이브리드는 시동이 안 걸려 있다가 걸리는 순간에 부릉 하는 그런 시동 걸리는 소리를 냈어요. 근데 이제는 시동 소리가 안 나는 거지. 아주 아사모사하게 이렇게 시동이 걸리고 알쏭달쏭하게 시동이 딱 꺼지고, 네, 이런 식으로 차가 만들어졌어요. 그래서 그런 것들 굉장히 마음에 든다, 이런 생각이 들고요. 오늘 미세먼지가 조금 심한 날인 것 같아요. 대기질이 매우 나쁨으로 돼 있네요. 지금 초미세먼지를 굉장히 잘 걸러주는 차인 거 맞거든요. 근데 잘 걸러주는데 초미세먼지가 20이야.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미세먼지 측정기가 차 안에 달려 있는데 미세먼지 측정기가 좀 관대해요. 이 정도면 굿이지 뭐. 형 뭐 중국 안 갔다 왔나 봐 이러면서 굿을 지금 해주고 있어요. 초미세먼지 지금 뭐 물론 좋음이긴 해. 근데 최고는 아니잖아. 창문을 좀 열어보죠. 바깥 미세먼지를 좀 많이 들어오게 해주면 훅훅훅 올라갑니다. 훅훅훅 올라가고요. 37, 40, 보통부터 한 단계가 올라가는군요. 이게 2칸 정도 되면 보통인 것 같네요. 바깥은 지금 미세먼지가 52 정도 되는 수치인 것 같고요. 그리고 이 실내는 지금 보면 50이다가 점점점 낮아져서 20까지 낮아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. 한 70% 정도를 확실하게 걸러주는 것 같고, 그것도 아주 빠른 시간 안에. 필터 자체도 굉장히 좋은 필터인 것 같습니다. 일단 필터는 한온 시스템이 만들었고요. 한온 시스템이 그동안은 필터 사이즈를 여러 가지로 내놨어요. 그러니까 차에 호환되는 필터를 찾는 게 굉장히 힘들었고, 좋은 필터를 만드는 것도 사실상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. 왜냐하면 차마다 따로따로 만들어야 되니까. 그러니까 애프터마켓 필터가 나오기 어려운 환경이었는데 이제는 필터 사이즈를 공유하고 있습니다. 이 차하고 신형 소나타하고는 같은 필터를 쓰고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훌륭한 필터가 나온 것 같고요. 그런데 좋아진 반면에 가격이 올랐습니다. 37,000원이 넘어요. 너무 비싼 거 아니야? 거의 루프트 필터하고 거의 육박하는 정도의 가격을 지금 받고 있거든요. 좋은 필터긴 한데 그래도 루프트만큼 좋진 않잖아요. 10 이하로 쫙 줄어들거나 이러지는 않으니까 이 정도가 한계인 걸 봤을 때는 나쁘진 않은 필터다. 그런데 이거를 37,000원 주고 산다는 건 조금 비싼 거 아닌가, 이런 생각도 들긴 해요. 물론 이 필터의 장점은 단순하게 미세먼지 필터링 뿐 아니라 냄새를 잘 막아주는 거에도 있습니다. 어저께도 경험했지만
아스팔트 공사를 하고 있을 때 아스팔트 냄새가 안으로 들어오지가 않아요. 그럴 정도로 정말 바깥 냄새를 잘 차단해 줍니다. 식당 주변을 지나가도 여기서 김치찌개 하나 보다 이런 냄새가 날 수 있는데 이 차는 확실히 그런 건 잘 막아주고 있어요. 미세먼지와 냄새 필터링을 밸런스를 잘 맞춘 필터인 것 같습니다. 승차감에 대해서 얘기가 많아요. 일단 차는 굉장히 정숙합니다. 엔진 시동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알려면 봐야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시동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 파악하기 어려워요. 그림은 이게 뭐니 근데. 오늘 파악할 거는요, 전자장비 그리고 하이브리드의 연비입니다. 어떤 길을 갈 것이냐, 이렇게 막히는 길을 갈 거고요. SOC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스테이트 오브 차지는 총 8칸 중에서 3칸 밖에 없는 상태에서 출발할 겁니다. 어저께 막히는 길에서 계속 갔기 때문에 이 배터리가 3칸 밖에 없는 건데, 하이브리드는 아시겠지만 배터리가 수시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SOC가 계속 바뀌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죠. 지금 이 연비 그래프는 어떤 거냐면요, 최근 들어서의 연비, 오른쪽이 옛날이고요, 왼쪽이 지금 최신입니다. 이 빨간 라인이 지금 11.4, 그러니까 현재 평균 연비를 보여주는 건데, 그 연비보다 지금 위에 있다가 내려온 거죠. 11.4면 사실 좀 실망스러운 수치죠. 원래 이 차는 15 정도 돼요, 연비가. 이 공식 연비를 알기 좀 어려운 게 타이어별로 달라요. 그러니까 15.3이라는 공식 연비를 갖고 있는데 한번 출발해 보죠. 그걸 넘을 수 있을 것인가? 어렵겠죠? 이렇게 막히는 길에선. 근데 하이브리드가 막히는 길에서 좀 유리하지 않나요? 하이브리드는 원래 막히는 길에 유리하다? 어떻게 그런 걸 아시지? 더 이상 제가 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. 모든 분들이 너무 많은 걸 알고 계셔. 그렇습니다. 하이브리드는 막히는 길에 유리하고요, 디젤은 장거리를 정속으로 쭉 가는데 유리합니다. 그러니까 매일 출퇴근을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신다, 그리고 안 막히는 길에 주로 간다 라고 하면 무조건 디젤 사셔야 돼요. 그리고 주로 나는 도심에서 생활한다, 그러면 디젤 사면은 절약이 하나도 안 됩니다. 그래서 장거리를 어느 정도 가느냐, 이 비중에 따라서 연료를 좀 잘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요. 그리고 하이브리드는 그런 거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어느 정도 연비를 확보해 준다,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차이점이죠. 미세먼지는 12까지 떨어졌어요. 11이 됐어. 좋은 필터는 맞는 것 같아요. 그리고 통풍구가 이렇게 위아래로 2개로 있어서 에어컨을 켜놔도 이렇게 시끄럽지 않다는 거, 이게 되게 좋은 점인 것 같아요. 바람이 이렇게 얼굴로 쏘지 않아서 넓은 면에서 나오니까 훨씬 좋습니다. 연비가 왜 꼼짝도 안 하죠? 연비를 한번 리셋을 시켜야 되나? 이게 되게 이상하게 되게 이상해. 주행정보가 2개가 있는데, 주행정보 하나는 200km, 하나는 11.5km. 그런데 연비가 12.2, 하나는 9.6, 이 밑에 건 11.4야. 그럼 이 평균 연비는 도대체 뭐란 말인가? 이건 뭐란 말인가 라는 생각이 절로 들죠. 난 저걸 리셋을 시키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이게 리셋이 될까? 이 그래프를 초기화해도 리셋이 안 되거든요. 제가 좀 잘 몰라서 그런 거일 수 있는데, 아마도 많은 분들이 저처럼 헷갈려 할 것 같긴 합니다. 아니, 이거 어떻게 리셋 시켜? 리셋이 안 되는 누적 정보가 하나 있고 리셋이 되는 누적 정보가 하나 있는데, 리셋 해야 되냐? 너무 아까운데? 차 나오고부터 계속 누적을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네요. 누적 정보가 하나밖에 없는 건 좀 아쉽습니다. 어쨌든 리셋 해야지 뭐. 합시다. 리셋을 했고요. 아쉬운데. 연비를 측정할 때 2가지를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. 일단 첫 번째는 이 차가 신차라는 거죠. 신차인 이상 연비를 충분히 뽑아내지 못합니다. 차가 한 5,000km 이상 뛰었을 때 제대로 된 연비가 나오는 게 일반적이죠. 그래서 연비 측정하는 경우에도 정해진 키로수 이상으로 주행한 차를 가져오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. 그 이내는 가능해요. 근데 그 이상은 안 된다,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. 어쨌든 지금 이 차는 연비가 그렇게 잘 나오는 상황이 아니니까 감안하고 보셔야 됩니다. 그리고 또 하나는 배터리가 지금 충전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, 꽉 차 있지 않은 상태로 시작했다 하는 걸 감안하셔야 돼요. 아반떼를 조금 전에 보고 왔잖아요. 아반떼 여기에 뭐가 이렇게 있나요? 막 이 패널이 도대체 뭐예요? 하면서 굉장히 궁금해 하셨는데 아무 의미 없었거든요. 근데 소렌토도 여기 아무 의미 없는 게 있어요. 그리고 K5도 여기 이게 있습니다. 약간 요즘 현대기아차가 이런 쭉 뻗은 느낌을 주고 싶었던 것 같고, 아반떼에선 이게 대체 무슨 이런 느낌이었는데 얘는 이게 멋있는 거네 이런 느낌이 들게끔 짧고 그 자체가 그냥 빤빤한 판이 아니라 이렇게 말려 들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. 그래서 전혀 어색하지 않네요.
원래 이렇게 정차돼 있을 때 조금씩 가는 거 하면 안 됩니다. 이렇게 조금씩 가면 연비에 아주 악영향을 미쳐요. ISG가 있는 차 같은 경우는 시동을 최대한 오랫동안 멈춰야 되는데 이렇게 조금씩 가게 되면 시동을 자꾸만 거니까 그것 때문에 연비가 떨어지게 되죠. 근데 이 차 하이브리드는 ISG하고 전혀 다릅니다. 굉장히 부드럽게 전기 모터만으로 클리핑을 하기 때문에 지금도 엔진 시동이 걸리지 않고 앞차를 조금씩 따라갈 수 있는 거죠. 그러니까 막히는 길에도 하이브리드는 연비가 떨어지지 않는 거고요. 오히려 연비가 더 좋아지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. 자, 지금 그래서 연비를 보면 26.7입니다. 하이브리드는 운전할 때 약간 요령 같은 게 필요합니다. 요령이 좀 있어야 시동이 가장 적게 걸리고 가속감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이렇게 주행할 수가 있거든요. 뭐 요령이 없어도 사실 연비가 좋게 나오는 거는 맞아. 그런데 하이브리드의 능력을 극대화시키겠다고 하면 약간 발 컨트롤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. 뗄 때 확실하게 떼고, 그리고 밟을 때 조금씩 야금야금 밟고, 세게 밟는 게 아니라 조금 미리 밟기 시작해서 천천히 밟는 거. 왜 그게 중요하냐면 그동안 발전을 하거든요. 이런 것들만 해줘도 굉장히 효과가 큽니다. 그렇게 운전하니까 제가 지금 연비가 21.8 네, 이렇게 나오는 거죠. 잠깐 20.1? 훅 내려갔는데 연비가 다시 올라서 21.4입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연비가 한 20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 보실 수 있는데, 이 덩치의 차를 가솔린을 끌고 가면서 디젤 느낌 전혀 없이 20 넘는 연비를 자랑한다는 거, 이거는 혁신입니다. 정말 감동이에요. 니로 타면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했거든요. 니로만큼 좋은 차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한 가지 아쉬운 건 니로는 못생겼어. 못생기고 조금 크면 좋겠어, 뭐 이런 생각은 하긴 했어요. 그런데 이율배반적이지. 크면은 연비가 나쁠 거고, 그럼 하이브리드로 만들 이유도 없고, 그래서 니로 하이브리드는 그 정도가 한계인가 보다 했는데 이 차가 나오고 나니까 연비 좋지, 크기지, 잘생겼지, 고급감도 니로보다 훨씬 뛰어나지, 다 갖추고 있어요. 니로보다 많이 비싸지 않나요? 많이 비싸죠. 많이 비쌉니다. 이 차는 대략 4천만 원대 차고요. 니로는 대략 2천 몇백만 원, 비싸도 3천만 원이면 사는 차죠. 한 1,000만 원 정도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깜빡이를 켜면 후측방에 자동으로 불이 들어와요. 이게 후측방 카메라로 뒤에 있는 차를 인식하기 되게 어려워요. 차가 너무 작아, 너무 광각이기 때문에 지금 이 차가 바로 뒤에 있는데도 되게 멀리 있는 것처럼 보여요. 그래서 거리감이 전혀 안 생기기 때문에 이 후측방 카메라 여기 나타나는 거는 사실상 실제로 쓸 수 있는 기능은 아닙니다. 그런 기능들이 몇 가지 있는데, 차를 주차하고 전진 후진해 주는 기능, 이것도 사실 보여주기식 기능이고요. 하이브리드에는 기본적으로 그게 없어요. 없는데도 전혀 아쉽지 않은 게 그게 잘 안 되거든. 자, 여기 또 전자장비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. 예를 들면 사륜구동이 어떤 식으로 작동되는가를 보여줍니다. 에코 모드를 하게 되면 뒷바퀴는 아예 안 보내요. 제가 지금 사륜구동을 샀는데 에코 모드로만 다니면 사륜구동의 의미가 거의 없는 거예요. 안 되겠다, 스포츠 모드로 바꿀까? 스포츠 모드로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, 차가 조금 더 가뿐해지고 RPM이 조금 더 높아지고 뒤로 힘을 보내는데, 다른 스포츠 모드와 달리 뒤로 힘을 많이 보내진 않아요. 조금씩 더 보냅니다. 연비는 17.7. 요 밑에 있는 요 연비를 바꾸고 싶은데 요걸 리셋을 못 시키는 게 참 아쉽네요.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? 현대기아차는 왜 잘 만들어 놓고서 요 인터페이스가 이상할까? 너무나 이상하거든요. 내 연비를 내가 마음대로 바꾸고 싶다는데 내가 못 바꾸게 한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돼요. 이게 아주 이상한 인터페이스고, 뭐 이런 것들을 눌렀을 때 뭐가 뿅 튀어나오는데 이 팝업이 아무 의미 없는,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켜고 끄는 기능이 왜 필요하죠? 헤드업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보통 다른 차들은 여기에 높이 조절하는 게 있어요. 높이 조절은 또 되게 필요하거든요. 근데 그게 없어. 운전자 보조 설정은 누르면 여기서 작동돼. 이게 뭔가 좀 안 맞아요. 이 많은 전자장비들을 쉽게 접근할 수 있을까? 일반인들이 과연 이걸 보고서 이 어려운 내비게이션을 찾아갈 수 있을까? 이런 생각이 들어요. 굉장히 어렵습니다. 지금으로서는 별로 나아질 기미가 안 보여요. 이 분류 체계도 굉장히 이상합니다. 지도, 검색, 전화, 유보, 자연의 소리는 음악이잖아. 미디어 안에 있어야지. 이게 어떻게 다 같은 레벨로 있는지 모르겠어요. 후석 대화, 그냥 마음대로 그냥 막 뿌려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. 이거를 내가 마음대로 조절하지도 못해. 일단 잘 만들었어요. 각 기능들은 다 훌륭합니다. 그것들을 어떻게 찾아가게 할지,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해요.
지금 왔다 갔다 해보고 있는데 연비는 17.8입니다. 그러니까 어지간히 주행해도 이 차가 신차인 거 감안하면 나중에는 연비가 한 20도 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제가 뭐 물론 운전을 약간 잘하긴 해요. 어쨌든 이 정도 연비는 충분히 나온다, 누구나 할 수 있는 연비다,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자, 어댑티브 크루즈는 원터치로 지금 됩니다. 원터치가 되면서 동시에 만약에 잠깐 쉬는 경우에 뭐 차가 껴들거나 그런 브레이크 페달에 발을 얹잖아요. 발을 얹으면 당연히 어댑티브 크루즈가 취소됩니다. 이거는 지금 있는 모든 차가 다 마찬가지죠. 근데 이런 식으로 취소가 됐을 때 다시 한번 어댑티브 크루즈 버튼을 누르면 취소돼 버립니다. 이상하죠?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을 때 이미 취소된 거야. 근데 이걸 누르면 또 취소돼.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 취소가 아니고 일시정지가 되는 거고요. 이걸 누르면 재개가 되는 게 아니고 취소가 됩니다. 재개시키려면 이 밑에 버튼을 눌러야 돼요. 여기 잘 보면 일시정지 재개 표시가 요만하게 그려져 있어. 요거 누르면 취소되고 요걸 눌러야 재개됩니다. 현대기아차가 지금 얼마나 혼란을 겪고 계신지 알 것 같아요. 알 것 같은데 이거는 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좀 잘하는 사람, 그러니까 이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방향성을 잘 알고 잘 이해하고 제대로 디렉션을 할 수 있는 사람, 예를 들면 모카의 김한용 같은 사람을 불러서 컨설팅을 한번 받으시면 참 잘해줄 수 있는데, 어쨌든 이 동작은 작동되도록 하는 동작이었으면 일시정지로 취소가 됐으면 다시 그걸 눌렀을 때 작동돼야 됩니다. 사실 서스펜션이 단단한 면이 있어요. 통통 튄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우리가 디젤 탔을 때는 이런 정도로 통통 튀진 않았는데, 이게 사실 서스펜션 자체가 딱딱한 게 아니거든요. 아마도 타이어 쪽이 지나치게 딱딱한 것 같아요. 저는 지금 19인치 휠을 끼고 있는데 18인치나 그 이하를 껴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소리 나는 거, 이 소리 나는 거는 뭐냐면 카시트를 장착했기 때문에. 이 차는 가족용 자동차라고 할 수 있잖아요. 자기 혼자서 타는 일은 거의 없을걸? 카시트를 한번 장착해보고, 그리고 뒷좌석의 느낌은 어떤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. 세상에 진짜로 너무 멋지잖아요. 내 차지만 진짜 감동이에요. 집에 애들하고 와이프하고 같이 이제 이 차를 타고 딱 가는데 와, 겁나 멋있다 이러니까 와이프가 에이, 그렇게 멋있어요? 그렇게 멋있냐고, 황당하다는 듯이. 여자들이 볼 땐 그렇게 안 멋있나요? 처음에 몰랐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멋있는 부분이었어요. 보통의 데일라이트 같은 경우는 뭔가에 갖다 붙인 거잖아요. 붙인 게 티가 딱 나. 근데 얘는 이 전체가 한 덩어리거든요. 그러니까 블랙 하이그로시로 그냥 플라스틱을 덧댄 게 아니라 요게 하나의 유리로 커버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투명한 유리 속에 검정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. 지하주차장 같은 데 있으면 이 부분이 헤드램프를 받으면서 굉장히 예쁘게 보이는 그런 게 굉장히 인상적이고요. 요즘 K5에서 봤던 것처럼 얇은 램프가 차체의 일부를 비춰주면서 그게 너무나 멋지게 보이는 거죠. K7 보면서 이 정도면 진짜 최고 아닌가 싶었는데 그거 시작이었고 이게 완성인 것 같습니다. K7보다 훨씬 멋있어. 내가 봤을 때 훨씬 멋있는 것 같아. 이 각도 봐. 내 차지만 정말 멋지네요. 자, 어쨌든 컨티넨탈 타이어를 장착하고 있는데요. 이 컨티넨탈 타이어 지난번에도 타봤지만 살짝 구름 소음이 있는 편이었어요. 근데 지난번엔 20인치 휠이었거든요. 20인치 휠에 20인치 타이어 같은 경우는 구름 저항이 좀 심하다 확실하게 느껴졌었는데, 요번에 이 19인치 휠 같은 경우는 그 20인치보다 뭐 폭이 약간 작을 뿐인데 훨씬 덜 시끄럽습니다.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. 그리고 좀 저는 요런 게 컨티넨탈이 어떻게 요걸 처리를 안 하고 나오죠? 타이어에서 타이어를 이렇게 빵 이렇게 구워내는데 경계에서 새 나오는 그 부분인데 저거 좀 처리해 주지 않나? 어쨌든 굉장히 좀 지저분한 느낌이 살짝 들어서 그거 좀 아쉽고요. 컨티넨탈이라고 해서 예전처럼 압도적으로 더 우수한 품질이라든지 이런 건 더 이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부분, 그전에는 디젤일 때는 얘기를 못했던 부분인데, 이게 하이브리드인 경우는 이게 안에 요소수가 없잖아요. 그런데도 어쨌든 이 부분은 공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똑같이 큰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. 눌렀을 때 찰칵하는 느낌이 되게 좋죠. 눌러서 여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서 급나누기가 살짝 있는데 GV80은 누르면 펑 하고 여기까지 올라옵니다. 근데 얘는 누르면 여기까지 올라와. 역시 하극상을 하지 않는구나. 그렇지만 이 자체의 이 단차를 보세요. 완벽합니다. 어떻게 이런 수준의 단차를 유지할 수 있는가. 현대기아차가 거의
시내 수준까지 올라선 것 같아요. 이 가장자리도 이렇게 안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고무로 마감이 돼 있어서 여기에 물이 원래 안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물은 왜 들어갔었지? 자,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. 이 차에 실제 활용할 때의 느낌은 어떤가 그런 거잖아요. 제가 며칠 타보니까 이 차, 잠깐만, 아직도 여기를 더듬더듬하고 있네. 여기입니다. 자기 차인데도 이거 헷갈릴 정도로, 이게 보통은 다 여기 있을 텐데 왜 이걸 굳이 여기다 달았나 하는 생각은 들긴 하는데, 실제로 해보면 이게 답인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. 키를 갖고서 뒤에 오래 서 있으면 열려라 라는 기능이 있는데 너무 바보 같은 기능이죠. 실제로 사용될 리가 없고요. 모두 다 그걸 꺼놓고 있죠. 갑자기 확 열리니까. 3열 시트에 앉을 일이 있느냐? 있습니다. 3열 시트에 앉으면 편하냐? 생각보다 편해요. 2열 시트에 애들을 태우는 경우도 있지만 3열 시트에 태우는 경우도 있어요. 3열에 앉으면 애들이 더 좋아합니다. 뭔가 좀 재밌어 해요. 카시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이소픽스를 지원하는 카시트를 사용하면 되는데요. 이 아이소픽스라는 건 공통 규격이잖아요. 이 폭이나 길이나 이런 것들이 다 똑같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끼우면 되는 건데, 지금 아주 쉽게 끼운 것 같지만 이게 길이 들어서 그렇고 처음에는 잘 안 껴집니다. 이게 볼록해요. 지금 저는 카시트를 여기서 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쑥 들어가 보이긴 하는데, 실제로 처음 이 시트를 딱 사면 이 부분이 빈틈없이 딱 맞습니다. 아이소픽스가 제대로 껴지지 않는 그런 시트라서 아마 이게 미국에 들어가게 되면 차일드 시트 이즈 테스트라는 걸 하는데 거기서 분명히 떨어질 것 같아요. 차일드 시트를 장착할 때 얼마나 편리한가 라는 걸 평가하는 항목에서는 편리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을 것 같습니다. 한 번 끼면 다시는 뺄 일 없는데 그걸 뭘 그렇게 신경 쓰느냐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. 예를 들면 차가 한 대, 그런 분들은 큰 문제 안 되는데 저처럼 차를 자꾸만 바꿔 타야 되는 경우는 이 부분이 좀 아쉽게 느껴지기도 할 겁니다. 시트에 앉았을 때 시트 자체는 몸을 잘 잡아주고 편안하고 이런 거 아주 훌륭합니다. 그리고 뒤로 이렇게 젖혀지는 것도 이 정도로 젖혀진다고? 그게 다가 아니에요. 무릎 공간 뭐 부족하진 않잖아요. 주먹 2개가 지금 들어가니까 뭐 무릎 공간 이만하면 됐지 뭐 라고 생각하시죠.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. 이렇게 갑니다. 무릎 공간이 대단하지 않습니까? 이게 뭐냐? 이게 이런 공간이 우리한테 왜 필요한 거지?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무릎 공간입니다. 내가 뭐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다리를 쭉 뻗고 앉는다고, 이렇게 쭉 뻗었다고 해도 누가 뭐라 그럴 거야. 내 차인데. 죄송합니다. 되게 건방진 이런 태도로 이렇게 앉을 수 있는 2열이에요. 굉장히 넉넉하고 굉장히 여유롭습니다. 그리고 이 6인승 시트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어요. 이렇게 몸을 제대로 잡아주고 많이 기울어지고, 또 앞뒤 슬라이딩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, 옆 사람하고 서로 간섭되지 않는 것도 되게 좋은 점이고, 둘 다 가방이나 뭐 짐을 갖고 있을 때 이 사이에다가 놓으면 되니까, 보통 이제 시트 위에다 놓으면 되게 애매하거든요. 이 밑에다 놓게 되면 여기 공간이 더 생기기 때문에 더 큰 짐을 놓을 수 있게 되는 거, 그것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. 이 차의 시트는 나파 가죽 옵션이 들어있어서 이렇게 킬팅이 제대로 잡혀 있는데, 이 킬팅이 옛날에는 그냥 박음질만 있었는데 이젠 볼록볼록하게 이렇게 킬팅을 하거든요. 이것도 굉장히 좀 인상적인 부분이고요. 이게 나파 가죽이라서 훨씬 좋다? 모르겠어. 이게 그냥 보통 가죽하고 나파 가죽하고 이게 달라? 지금? 다른 느낌이 들어요? 저도 모르겠어요. 이게 큰 차이가 없고 가죽 옵션을 굳이 높이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. 그냥 보통 가죽이라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. 3열에 사람이 드나들 때 불편했느냐? 이렇게 들어왔을 때 불편하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앉을만하다. 생각 외로 앉을만한 걸, 뒷좌석 에어컨도 따로 있고, USB가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, 앞에 하나 둘 세 개 있고, 그리고 밑에 하나 더 있어. 이 차는 지금 6인승인데 USB가 8개가 있어요. 각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USB를 다 꽂고도 2개가 더 남아. 그런 식으로 USB가 많이 달려 있습니다. 그것 자체는 훌륭한데 USB-C는 하나도 없어. 그건 또 조금 이상한 점이죠. 아이고 골프백이 몇 개 들어가요? 뭐 이런 말은 이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. 6명이 타고 골프백이 몇 개 들어가요? 그럼 살짝 고민되긴 하는데, 4명, 5명 타고서 골프백은 충분히 들어갑니다. 그냥 꽉 들어가요. 그냥 짐차처럼 사용해도 될 것 같은 그런 넉넉한 공간입니다. 하나만 더 보죠. 하나만 더 보면 필터, 에어컨 필터를 항상 좋은 필터를 써야 된다. 네, 한온 시스템의 필터를 사용하고 있고요. 잘 보면 마이크로네어예요. DF300D NB8A 97133L1100 찾아보면은 이게 얼마에 팔리는지 아실 텐데요.
요거 37,000원입니다 엄청나게 비싼 필터예요. 루프트도 지금 엄청나게 비싼 필터잖아요. 필터의 촘촘함 같은 게 굉장히 다르잖아요. 이 필터를 쓰게 되면 상대적으로 미세먼지는 확실하게 더 걸러주는 거죠. 일단 미세먼지 필터부터 교체를 하고요. 차를 샀으면 일단 제일 먼저 하는 게 미세먼지 필터 교체예요. 너무 편해. 이게 이렇게 편할 수가 있어요? 새로운 필터 끼웠는데 얼마나 좋아졌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. 일단 필터를 바꿨습니다. 바꿔서 지금은 루프트 필터를 꼈는데 이산화탄소는 또 왜 이렇게 많이 떨어지니? 아까보다 훨씬 낫네. 그러니까 공기 자체를 더 많이 뿜어주는 거예요 지금. 진짜 빨리 떨어지죠. 1까지만 보죠. 네, 1까지만 보고 0 됐네요. 이 안에 0일 필요는 없어. 맞아요, 0일 필요는 없습니다. 0일 필요는 없는데 그 0이 되는 순간까지 얘가 빠르게 필터링 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 나는 미세먼지에 정말 특화된 필터를 쓰고 싶어, 아니면 나는 카본에 특화된 필터를 쓰고 싶어, 이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면 어떨까, 이런 주제는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. 지금도 가격이 37,000원인데 야 그거까지 하면 야 5만원은 받아야 돼, 이러실 수 있는데 5만원이라도 아깝지 않을 것 같아요. 그 정도 기능이 된다면. 루프트도 그래서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. 자, 어쨌든 출발해 보도록 하죠. 자, 지금 보니까요 정말 놀라운 거는요, 너무 정숙하다는 거예요. 엔진 시동이 안 걸려 있으니까. 게다가 이 안에 방음도 제대로 돼 있어. 뭔가 흡음 같은 게 제대로 돼 있어서 차 안에 뭐 울리는 느낌이 전혀 없어요. 이 전체가 다 유리인데도 정숙성이 어느 정도로 우수한가 한번 보면요, 핸들 만지는 소리가 들려요. 핸들 만지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정숙한 거지. 엔진 시동이 걸리면 소리가 좀 커지는데 그래도 50, 48이에요. 네, 그렇습니다. 일단 봤을 때는요, 제가 어지간히 말해도 한 7, 80 넘어요. 그런데 지금 이 차는 한 50, 60 정도밖에 안 돼요. 데시벨 가지고서는 차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얼마나 조용한지 솔직히 말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. 절대 알 수 없기 때문에 데시벨 메터를 보여주는 건 사실 큰 의미가 없긴 없습니다만, 어쨌든 이 차는 우리가 말하는 소리라든지 아니면 차에 이렇게 핸들을 조작하는 소리라든지 뭐 몸을 움직이는 소리만큼 조용합니다. 그 정도로 조용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럭셔리 세단 같은 걸 탔을 때 느껴지는 그런 것들을 SUV인데도 느끼게 되니까 선입견을 깨뜨리는 그런 차라고 볼 수가 있죠. SUV가 세단보다 정숙하지 못하다고?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. 더 정숙해도 되지 라는 느낌으로 만들어졌어요. 많은 분들이 정숙함에 대해서 조금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, 테슬라를 사면 무조건 방음을 해야 됩니다, 이런 식의 얘기들이 있잖아요. 이 차도 지금 하이브리드니까 굉장히 정숙하거든요. 그래서 다른 부분의 소리가 더 많이 들려요. 예를 들면 데시벨에서는 높지 않지만 바퀴 구르는 소리를 느낄 수가 있고, 차 안에 있는 사소한 것의 잡소리도 많이 느낄 수 있게 되고, 지금 저희 같으면 뒷좌석에 카시트가 있어서 그렇게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리실 거예요. 그런 것들 때문에 굳이 방음을 한다고 해도 그 방음은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. 그 소리가 오히려 더 민감하게 들리게 되는 결과밖에 안 될 거예요. 어떤 부분이 소리가 난다면 다른 부분의 소리를 높여서 마스킹하는 게 오히려 효과적인 해결책일 수 있습니다. 승차감도 같은 차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. 그러니까 승차감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합니다. 그런데 가끔가다 한 번씩 타이어가 통 튀는 느낌을 주는데, 통 튀는 느낌이 안 좋게 느껴질 수도 있는 거죠. 이거 혹시 친환경차 그게 있나요? 스티커 안 붙이셨어요? 스티커 여기 어디 있어요? 요거하고 네. 네, 요거 500원 주세요. 50% 감면이에요? 돈이 여기 있습니다. 우와, 50% 감면을 해줘요. 신난다. 친환경차 인증에서 떨어져서 저는 그런 감면 없을 줄 알았는데, 친환경차 인증은 떨어지고 저공해차 인증은 받은 거야. 그러니까 저공해차로서 공영 주차장, 뭐 공항, 뭐 등등등 주차장, 아니면 뭐 혼잡 통행료 이런 거 다 감면 받습니다. 문제가 있다면 처음 차를 살 때 세금을 내는 거, 그게 문제인 거고, 나머지는 다 저공해차 혜택을 다 받습니다. 뭐 환경부, 국토부가 친환경차, 저공해차 하면서 나름의 잣대를 가지고서 다 만들어 놨어요.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잣대는 통과하고 어떤 잣대는 통과하지 못하는, 하나의 차가 어디서는 친환경이고 어디서는 저공해고 어디서는 친환경이지 않고, 이런 식으로 되는 좀 이상한 그런
상황이 된 거죠. 게다가 이 차는 낮은 배기량이라서 그렇게 됐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1598cc잖아요. 그 2cc 때문에 낮은 배기량이라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다는 건 너무나 이율배반적이고 전근대적인 그런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. 그거 좀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솔직히 2차 시승기를 하면 기아차는 정말 싫어할 거예요. 2차 좋다 그러면 뭐 계약도 못하는 차인데 어차피 팔지도 못하는 차를 좋다고 해봤자 디젤만 안 팔리는 거 아니야. 그러면 이 차는 하이브리드가 짱입니다 이러면 기아차 입장에서는 정말 싫어할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죠. 하이브리드가 좋은 걸 어떻게, 너무 잘 나왔어. 지금까지 나온 모든 SUV를 통틀어서 가장 상품성이 좋은 차가 아닌가 싶어요. 그러니까 사실은 기아차도 자기네가 뭘 만들었는지 몰랐던 거예요. 얼마나 훌륭한 차를 만들었는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, 그게 텔루라이드 완전히 실수했죠.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고 심지어는 웃돈을 줄 테니까 그냥 나한테 좀 팔아라 이러고 있어요. 가격을 잘못 책정한 겁니다. 그게 2차 소렌토도 사실 가격이 이 차 가격이 적당한 것 같아요. 이거를 더 올리는 건 말이 안 되고, 제가 봤을 땐 풀옵션 다 뽑았을 때 5천만 원까지 가는데 뭐 결코 싼 차는 아니죠. 근데 어쨌든 이 정도 가격대에도 경쟁 상대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연비가 14가 됐어. 왜 14로 떨어졌지? 연비 어디까지 가는 거야? 잠깐, 빌트인 캠이 잘 된다? 저장된 영상을 이렇게 보면 계속 줌이 돼요. 이렇게 뒤를 볼까 하면서 뒤도 볼 수 있어요. 뒤를 보면 약간 화질이 좀 열악하죠. 요게 이제 32기가까지 지원이 되기 때문에 4월 7일부터 밖에 없죠. 4월 6일 게 없어. 그러니까 하루를 못 버팁니다. 용량이 너무 작아. 용량 업그레이드 하고 싶어 라고 해도 못합니다. 이게 메모리를 끼웠다 뺐다 하는 게 아니라 메모리가 그냥 차 안에 박혀 있습니다. 그래서 요 메모리를 빼서 집에 가져간다, 이것도 안 되고요. 그럼 이걸 카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? USB를 가져와서 카피하는데 보통 32기가 카피하는데 30분 걸려요. 그러니까 이게 무슨 너무하지 않나? 120만원짜리 블랙박스인데. 네, 어쨌든 지금 영상 보시면서 아마 답답해, 나 좀 제대로 시승기 보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. 근데 지금 영상은 시승기를 요즘 못 찍으니까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바쁜 와중에 제 차를 갖고 잠깐 한번 찍자 해서 잠깐 나온 거고요.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실망하시긴 이릅니다. 지금 일단 시작이다. 그리고 이제 시승기는 앞으로 계속 할 것이다. 자, 어쨌든 오늘 시승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. 더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저는 무카 김한용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어디였지? 유보에 있었어요. 유보 맞다. 도대체 유보 안에 위치 공유, 도대체 이걸 어떻게 찾아 들어가지? 내 차 위치 공유가 유보 안에 있을 거라고 누가 이걸 생각을 할까? 이건 자기가 만든 사람이 내가 유보를 만들면서 이걸 만들었으니까 유보에다 만드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, 만든 사람 입장에서. 사용자 입장에서 내 차 위치 공유가 어떻게 유보야? 유보가 뭔데 도대체? 그러면 내 차 위치 공유를 해볼게요. 연락처를 얘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와이프라든지 내 친구라든지 즐겨찾기라든지 그런 거 아무것도 안 돼요. 그냥 내가 전화번호를 외우고 있어야 돼. 누군가의 전화번호를 외우고 있어. 자, 어쨌든 그래서 전화번호 입력하고요. 그리고 목적지 나 사무실 간다 라고 하고요. 메시지 현재 위치를 공유합니다. 지금부터 34분간 내 위치를 공유합니다 이렇게 나왔어요. 34분? 왜 34분이야? 30분도 아니고. 소렌토님이 사무실에 4분 후에 도착 예정입니다. 아래 링크에서 소렌토님의 위치를 확인하세요 라고 해서 나왔어요. 제가 이동하는 궤적을 이렇게 보여줍니다. 실시간으로 이 콩알 같은 게 막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? 콩알이 움직이는 게 저예요. 공유 같은 경우는 내 차 위치를 공유하고 요거를 차로 다시 보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보면 내 차에서 어떤 사람이 나한테 공유한 위치를 같이 볼 수 있는 거죠. 왜 이런 게 있느냐, 어떤 목적지를 정처 없이 가다가 그 자리에 모여 라고 할 수 있잖아요. 예를 들면 친구하고 같이 어디 떠나는데, 아니면 가족하고 어디 떠나는데, 야 우리 여기 맛집 있는데 여기로 갈까? 여기로 모여라 하고 버튼을 누르면 사람들한테 그게 공유되는 거죠. 그리고 그 사람들이 거기로 모이는 거야. 특히 이 차는 오프로드를 갈 수 있는 오프로더니까 내비게이션도 안 되는 산속에 깊이 들어가서 야 여기로 모여라 하고 보내면 사람들이 거기로 모일 수 있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. 제가 왜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냐면,
제가 제안했어요. 내가 제안했는데 내가 제안할 땐 이런 인터페이스라고는 생각 못했죠. 참 어떤 식으로 구현할지도 좀 같이 얘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. 같이 얘기하시죠. 한번 좀 불러다가 한번 같이 좀 깊이 있게 좀 토의했으면 좋겠어요.